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사실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느꼈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솔루션으로 우리가 그러면 해결을 해 나갈까? 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하기 전에 바로 퀴즈를 시작할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을 들려드릴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만 더 들려주시겠어요? 요거였어요. 야, 이거 지금 웅성웅성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와? 우리가 예상하는 소리는 Do you want to go? 요거죠. 만약에 원어민이 Do you want to go? 이렇게 또박또박 우리한테 소리를 내준다면 우리는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가 그렇게 소리를 안 내. 왜 안 낼까?를 이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를 다 끝낼 수 있나요? 지금 딱 떠올리는 걸로 한번 영어로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답이 하나일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자꾸 우리가 수학처럼 접근하려는 방식이 있어요. 얘는 아마도 Can you finish this project by Friday? 요거를 아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이걸 보는 순간 이것이 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답이라는 걸 찾으려면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문장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처럼 언어를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하면서 계속 정답이라는 걸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원어민을 만났을 때 정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고서 버퍼링이 오는 거예요. 많은 문장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언어의 어떤 유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내가 반평생 선생님 했는데요. 왜 여전히 아직도 왕초보지요? 라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왜 왕초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유 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면 왕초보죠 뭐. 그렇게 치면은 영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왕초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과 제가 만나면 영어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왕초보입니다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하세요. 다들 초보래. 어떻게 하면 이 초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예요. 근데 영어는요 즐겨야 되거든요. 근데 즐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좀 잘해야 돼요. 좀 잘해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초보에서 벗어나자가 저는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단어를 딸딸딸딸 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능 필수 단어가 한 5,000개 정도 되고요. 토익 정도 내가 좀 높은 성적 받으려면 한 7,000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단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런데 원어민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는 생각보다 3,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라고 생각하지?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소리라는 거에 꽂힌 이유가 오픽이라는 시험을 제가 가르치면서예요. 근데 오픽을 가르치다 생각할 때 다른 강사님들이 가르치듯이 가르쳤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템플릿을 딸딸딸딸 외워. 그래서 되게 열심히들 하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10명 중에 7명은 안 되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의 결과는 오픽이라는 시험은요 유창하게 들리기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이에요. 오픽이라는 시험은 여러분이 그 녹음한 파일이 뉴욕으로 넘어가요. 그럼 뉴요커가 여러분의 영어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나 시급이 비싸 그 친구들이. 오픽 한 8만 원 얼마 정도 하죠. 그리고 강사한테 떨어지는 건 진짜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 시험은 얘네가 몇 분이나 들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많이 들어봤자 한 3분 이상은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3분 동안 내 영어를 어떻게
평가할까? 듣는 순간 잘하게 들리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소리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3주 만에 영어 소리를 좋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저는 하나를 선택해서 걔만 집중 공략해서 소리를 좋은 것처럼 들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적들이 빵빵 떠지기 시작했어요. 토익 신발 사이즈 친구들이 막 AL 따고 IH 따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영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영어가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어가 일본어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아씨 나 외국어에 탤런트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국제어가 일본어였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일본어를 작정하고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좀 덕후가 좀 되다 보니까 들립디다. 일본어는 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언어의 유사성이 너무 떨어져, 한국어랑.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가 힘든 거야. 자,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거는 우리 탓이에요, 영어 탓이에요? 맞아요. 영어 탓이야.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우리랑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가 우리랑 뭐가 다른지를 파고 들어야 돼요. 일본어랑 한국어는 비슷한데 영어랑 일본어, 한국어가 다른 점이 뭐일까를 제가 파헤쳐봤어요. 그거는 아마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순이 달라.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과했던 게 뭐냐면 소리가 달라였어요. 소리가 너무 달라요. 영어의 소리를 배워보면 그 어떤 하나도 한국어랑 같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아까 있었던 소리. Do you want to go? 이거를 Do you want to go? 라고 소리를 내고 싶은데 걔네는 Do you want to go? 이러면 우리 갭이 너무 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갭을 줄여나가야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발음이 좋아졌어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소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어처럼 느껴지게끔 영어를 만들면 되지 않아? 영어가 일본어처럼 느껴지게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일본어처럼 느끼게 할까요? 두 가지의 허들을 일단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소리라는 차이, 그 다음에 어순이라는 차이, 이 두 개를 해결하면 일본어처럼 영화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깨이는 것들이 많아지게끔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은 저는 해봤어요. 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다다다다다 정박이에요. 일본어는 하지메 마시테 정박이에요. 다다다다다. 영어는 hello, 다다, hello, 엇박이에요. 이 엇박이라는 리듬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소리의 길이가 달라서예요. 따따따따따 같은 길이기 때문에 정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는 왜 그렇게 말할까? 언어의 기본적인 리듬이라는 게 들어가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강세를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국인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한국어 요즘 유창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이제 걔네 입장에서도 아는 거야. 아,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이러고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영어에서 리듬 베이스의 강세와 리듬을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르치질 않아. 그런데 이거를 배우는 순간 여러분 영어가 뜨일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발음 기호라는 걸 좀 가르쳐줬다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다 대부분 잘했어요. 소리를 아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통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저희 그 수강생분 중에 70대 어르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70대 어르신 치고 굉장히 소리가 좋으신 거예요. 70대로서는 좀 불가능한 거거든요. 좀 살다 오셨어요? 아니래.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세요?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70대 어르신의 중학교 1학년이면 언제예요? 그때 선생님이 발음 기호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영어는 사전에 발음 기호라는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어떤 언어도 발음 기호라는 게 밑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발음 기호라는 게 있어. 그게 왜 그럴까? 글자 그대로 소리내서 안 나는 정말 짜증나는 언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 탓인 거야. 그래서 소리를 알아야 익숙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아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언어를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 계속 쳐다봐. 엄마가 좋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지금 학습 중인 거예요. 말을 할 때 좋은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이 어떻게 움직이를 아주 세밀하게 봐요.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 그랬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했어. 다시 해봐. 엄마. 그게 뭐예요? 피드백 준 거예요. 잘한 거야. 다시 해봐 하면서 피드백을 준 거야. 소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리를 배웠어요. 즉 아기는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엄마의 입을 굉장히 분석한 다음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 시대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좀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를 쓰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좋은 기관의 움직임을 언어에서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우리가 원어민의 입을 이렇게 쳐다볼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좋은 기관이 움직이는 입, 턱, 혀의 움직임을 제가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 단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단어를 여러 개 배워요. 엄마 사과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도를 합니다. 주세요, 사과, 엄마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 사과 주세요 해봐.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렇게 순서를 잡는 거구나. 단어를 엄마 사과 주세요를 하기 시작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 센텐스를 만들기 시작해. 이게 우리가 언어를 배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어를 배우는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나라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모든 언어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소리부터 먼저 익숙해지고 들려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내가 미국에 살았으면 영어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 가지 않아서 못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우리 미국에 사시는 교포님들의 얘기하면 다들 웃으실 거예요. 저희 소리툰 영어의 수강생의 10%가 다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순서대로 나는 언어를 배우겠다. 4번까지 나이는 한 5, 6세 정도 되는 나이일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가 말문이 팍 하고 트이고 표현이 트이는 시기가 언제예요? 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뭐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순서대로 우리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어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의미가 틀어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I love you나 you love me는 완전 다르죠. 한국어는 순서에 조금 자유로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 뭐 덕분일까? 조사 덕분이야. 외국 애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조사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덕분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뭐를 먼저 배치할 거가 영어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그렇다면 소리를 어떻게 배워야 될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쉐도잉 할까요? 영어를 듣고 따라해서 요 한 편만 다 하면 영어 천재가 된대라는 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화를 3편을 그렇게 끝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여전히 저는 안 들리나요? 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초보 강사 시절에는 쉐도잉으로 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거 여러분이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눈을 이용하는 사람, 귀를 이용하는 사람, 몸을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요거를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좀 아실 거고, 이때까지 영어가 안 되는 게 시원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그때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형이다. 60% 이상이 시각형이고요. 청각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가수나 개그맨들. 그냥 듣고 따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수나 개그맨이 외국어 잘해요. 그리고 체각형은 운동선수.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체각형과 시각형 이 두 사람들은 듣고 따라하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럼 청각형으로 태어날까요? 다시 태어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굿뉴스가 있어요. 시각형들은 대부분 다 똑똑하세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분이 다시 좋아지셨죠? 왜냐하면 정보를 눈으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따라하는 건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각형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아? 시각형은 이론을 가르쳐줬을 때 잘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프 배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죠? 시각형들의 특징은 골프를 이론으로 배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골프 잘하는 법을 그렇게 쳐. 그런데 체각형들은요, 프로가 한번 잡아준 거를 기억해요. 아, 이렇게요 하고 기억해. 그런데 시각형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90도 꺾으세요가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그게 시각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배워야 돼요? 이론으로 배워야 돼요. 그냥 듣고 따라해서 그분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론을 알려주고 들려주면 아,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이걸 다 합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각형이 한 60%, 청각형이 15%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 그럼 나는 시각형이 높겠구나인데 어떤 분은 시각형, 청각형, 체각형 다 합해서 막 10%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뭔가요? 라고 하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감각이 낮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감각은 키워져요. 내가 감각을 점점 키워나가면 돼요. 근데 제가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이거 다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3개 다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개 다 높이면 돼.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언어를 잘해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누구 덕분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영어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렇다면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루션은 소리라는 거를 배워야 한다예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 건가? 시작. 그쵸? I want you to call me. 이렇게 원어민이 소리 내준다면 우리는 영어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소리 내냐면 I want you to call me. 아이씨, 뭐가 지나갔어? 그 다음에 a bit of egg. 이렇게 들려주면 영어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어떻게 들려줘? A bit of egg.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들으면 vague? 아씨, 이런 단어가 있었나?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방식을 알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의 소리를 배워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소리 튜닝을 시키는 5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 발성을 바꿔야 돼요.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가 소리가 나오는 발성 위치, 즉 발성이랑 플레이스먼트예요. 소리가 어디서 나와? 이건데 자, 우리 하이로 제가 3개 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어 하이는요, 보통 일본어는 발성이 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 하이. 한국어는요, 하이, 하이. 영어는요, 하이, 하이. 발성의 깊이가 한국어는 보통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일본어는 하이 하지메마시테 이러면서 코에서 나와. 그리고 영어는 보통 이렇게 가슴 깊이 나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을 때 다 한국인이야. 근데 미국인 한 명이 딱 타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다들 어떻게 해? 뭔지 모르겠지만 영어? 이러면서 돌아보잖아. 그렇게 잘 들려요. 귀에 꽂히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발성의 깊이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발음만 고쳐봤자 소리는 굉장히 한국인처럼 나오는 이유는 발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일본인이 더 힘들까? 한국인이 더 힘들까? 일본 애들이 더 힘들어. 왜냐하면 얘는 거의 코에 있거든. 우리는 그나마 입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중에서도 가슴 깊이 한국어를 내시는 분들은 발성이 보통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 발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발음도 단 하나도 한국어랑 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리듬 강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다다다다다다 이 리듬 강세예요.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란 에너지가 끊이지 않게 배통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게 영어는 발성이 깊어지려면 여러분 한숨 크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시작. 한숨 내쉬어보세요.
그럼 다들 그냥 후 하세요. 즉 숨을 안 마셔요. 한숨을 크게 내쉬는 숨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우리 다 같이 뭘 해볼 거냐면 해볼게요. 숨을 마시고 그게 H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소리가 H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H 소리 어떻게 내는 거야? 그러면 기다려봐. 이렇게 알려줘야 돼. 히읗이 아니야 히읗 이러면 안 돼. 하이 아니야 하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제 하이 해보자. 숨 한 번 마시고 크게 마시고 시작. 하이. 원어민이네. 이렇게 소리가 확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5개를 고치면 굉장히 원어민스러워져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얼마나 걸려요? 라고 했을 때 보통 표준이 한 5개월 정도예요. 그러면 바뀌어 소리가. So, get your crafting shoes on and get ready to celebrate with us. So get your crafting shoes on and get ready to celebrate with us as we help mark a special milestone. 소리가 바뀌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귀가 뚫려요. 왜? 갭이 점점 줄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